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요즘 오르지 않는 게 없다 그러죠? 그런데 산지의 한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축산농가들은 많이 오른 사료값이나 또 대출 이자 때문에 소를 팔기는 하는데 손해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대로 농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벼랑 끝에 놓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한우 사육은 369만여 마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견디다 못한 농민 2명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자 한우협회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설에도 다른 선물 세트는 가격이 다 올랐는데 한우는 작년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성비 선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이 이 장바구니 속에 한우를 담는다는 게 큰맘 먹고 한 번, 어쩌다 한 번이라 사실 가성비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산지의 한우 도매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데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한우 농가들 상황이 어떤지 오늘 시사 초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2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장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한파는 이어집니다. 여전히 대구도 영하 4도거든요.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안동 지역 현재 기온 영하 8도, 예천과 의성 영하 7도로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영하권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평지, 북동산지엔 한파경보가, 예천과 영주, 봉화평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산지에는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이번 한파는 28일 토요일에 마지막 기세를 올리겠고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안동시가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따라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시는 2023년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과 아동양육시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특히 이를 바탕으로 공공중심으로 변경된 아동보호 서비스의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안동시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 3명을 배치하고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도 어제보다는 날이 풀렸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오늘 낮 기온 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며칠째 저녁에 건조주의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온열기기 사용하실 때 화재 발생 확률 높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1cm의 눈이나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간 108만 명이 찾는 경주의 대표적인 사적지죠. 대릉원의 입장료가 사라집니다. 경주시는 신라시대 고분 23기가 모여있는 대릉원을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릉원은 경주 도심 상권과 황리단길 사이에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누구나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요. 경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문화재청과 무료 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대릉원 관람료를 없애는 조례를 오는 3월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무료 개방에 대비해서 대릉원 정문과 북문 등 4개 출입문 외 동편에도 출입문을 추가로 만든 공사도 마쳤습니다. 대릉원 무료 개방을 통해서 관광객과 시민에게 더 나은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도심 상권으로 쉽게 접근해서 상권도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엔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높은 영하 1도, 습도는 60%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5에서 3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설 연휴 기간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울릉군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제 새벽 3시 30분쯤 울릉읍 저동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눈이 쌓인 결빙된 도로에 소방차가 미끄러지는 등 출동이 쉽지 않아 한때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미리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들과 저동 의용소방대원들이 삽으로 눈을 뿌려가며 불길 확산을 막았습니다. 인력 57명, 장비 5대가 투입돼 화재 진압에 나선 결과 화재 발생 5시간 30여 분 만인 오전 9시쯤 불길은 완전히 잡혔습니다. 이 불로 펜션은 전소되고 이웃 상가 등 건물 일부가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민 장은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동물보호 예산입니다. 네, 동물보호 예산, 올해 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 대구와 경북의 이 동물보호에 들어가는 예산을 살펴보니 이 동물보호 시설 지원, 그리고 흔히 TNR이라고 많이 아실 텐데요.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전국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대구는 광역시 중 2번째로 적고 경북은 제주를 포함한 9개 도 중 3번째로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적은 편이다. 어느 정도 편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먼저 이 대구시 동물보호 예산을 살펴보면요. 전년 대비 6천만 원이 일단 줄어든 7억 6,356만 원이었습니다. 예. 이 중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2억 4,640만 원, 그리고 위탁으로 운영되는 이 동물보호시설 지원에 2억 2,620만 원으로 이 상당 부분 집중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루어지는 정부 매칭 사업도 있는데요. 이 마당개 중성화 사업으로 불리는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에 9,600만 원, 그리고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8,400만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신규 사업 영향이 컸습니다. 이 마당개 중성화 사업은요,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사업 이름처럼 읍면에만 지원할 수 있어서 대상 지역이 달성군으로 한정된 탓이고요. 네. 그리고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지난해에도 예산이 편성됐지만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서 결국 사업비를 쓰지 못해 올해는 편성 자체가 이렇게 줄게 된 겁니다. 경북은 어때요? 비슷합니까? 네, 경북도 이 전체 동물보호 예산 약 27억 원 가운데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3억 정도, 또 위탁 동물보호소에 5억 정도가 지원됐는데요. 다만 대구시보다 예산이 큰 편인데 여기에는 이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통해 받은 국비로 문경과 김천의 동물보호시설을 짓는 예산, 그리고 영양에 조성 예정인 이 반려동물 놀이터 예산이 10억 정도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경북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 동물복지 컨설팅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물복지 컨설팅이요? 네, 이 경북의 경우에는 산란계 농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거나 시설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처음 시작했고 농장 3곳이 컨설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예산은 1,400만 원 정도로 좀 적은 편이지만요. 이 동물복지 인증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자체에서 좀 좋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대구시의 자체 사업 중 하나는 펫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난해 처음 시작했고 이 대구시의 위탁 동물 보호 시설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보험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국으로 확산해서 좀 보면 전국적으로 동물보호 예산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늘었나 줄었나? 네, 이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로 114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서울이 78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그만큼 정책 의지가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경기도와 서울이 먼저 시행한 동물보호 정책을 정부와 다른 시도가 뒤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동물전담부서와 직영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1년입니다. 1년이네요. 작년 1월이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내일이 시행 1주년입니다. 그렇군요. 네, 노동계에서는 시행 1년을 맞아 설문조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법이 시행된 배경을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취지대로 잘 시행이 돼서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법 제정되고 지금 1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사업자 처벌은 없었다고 네. 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총계가 예. 나오죠? 예. 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211건의 이 중대재해법 위반이 적발됐고요. 이 중 수사가 진행된 것은 163건, 또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31건,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1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처벌된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법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대로 뭔가 좀 제대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실 산재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건설 현장입니다. 이 조사 결과 이들 현장 노동자 절반이 법 시행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고 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건설노조가 조합원 7,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는데요. 법 시행 1년 동안 건설 현장 안전 대응이 달라졌는지를 묻자 52%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고요. 또 달라졌다는 응답은 21%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좀 예를 들어 사업주도 그렇고 변화가 있습니까? 이 노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이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건설 현장에 폐쇄로 TV를 설치하고 또 노동자에게 무사고 확인서를 받는 등 일부 안전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 예방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고요. 네네. 또 실제로 이 처벌받은 사업주가 없다 보니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그러니까.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를 줄이자고 만든 법이잖아요. 참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노총과 지역 시민단체는 지금 이 시각에 이 대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런 문제 상황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나아가서 작업 중지권과 또 노동자 참여가 이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일하러 갔다가 그냥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죠? 다 네, 그 사회적 그렇습니다.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고 정유엽 군입니다. 저도 사실 며칠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저기 코로나 초기에 의료 공백으로 사망한 우리 경산 고등학생이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 2020년 3월이죠.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그렇네요. 흘렀는데요. 네. 이 당시 정유엽 군은 40도가 넘는 고열에 선별 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영남대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을 했지만 발열 엿새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 고 정유엽 군의 부모님은 대책위를 꾸려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렇게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말입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은 사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네, 이 최근에는 유족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정유엽 군 사망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소송인데요. 이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와 민병공익인권변론센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의료체계 부실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유족분들이 포함된 대책위는 진상 규명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또 국정감사에 참여를 하고 국민청원 등 이 관련 활동에 나섰지만 여전히 정부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히 대구 제2의료원 설립 무산과 공공의료원 민영화 시도 그리고 또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대책 발표 등 이 의료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코로나 발생 3년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각해볼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다음 키워드는요? 네, 인지유치원입니다. 인지유치원이 뭔가요? 이 대구 서구에 있는 유치원인데요. 네. 이 인지유치원은 일반 유아 또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이 유치원의 모든 교육을 함께 받는 유치원입니다. 네. 네, 지난해 3월 2일 개원한 이 대구 최초이자 현재까지는 대구에서 유일한 완전 통합교육 유치원인데요. 네. 이 유치원에서 이제 지난해 8월 말 대구 일하시던 이 특수교육 실무원 2명에게 대구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직무태만 등 성실 의무 위반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네. 네, 당시 요 해고 대상자분들은 이 방과 후 지원 업무를 담당할 특수교육 전담 인력을 좀 채용하고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 시간 이외에 추가 휴게 시간을 요구하면서 방과 후 지원 업무를 거부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까지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시네요. 네, 이 해고된 특수교육 실무원 2명은 교육청 소속 무기 계약직인데요. 이 장애 학생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는 방과 후 지원에 대한 업무 분장 내용이 근무 시작 뒤에 일방 통보됐다면서 하루 종일 수업을 지원하는 건 안전한 교육 활동에도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선생님을 더 충원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교육청은 정당한 해고라는 입장인데요. 이 대구교육청은 특수교육 실무원들이 방과 후 지원을 거부해서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학부모의 민원 등 불신의 야기에 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예. 특히 특수교육 실무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이 교육 활동 전반에 관련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방과 후 수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 교육부 답변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요? 또 이번 이 해고 조치가 부당한지 판결하기 위한 경북노동위원회 심판의 결과가 어제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요? 기각으로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결문은 한 달 후에 확인이 가능해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확인이 어렵지만 노조 측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향후 중앙노동위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키워드 뉴스 뉴스민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목요일에는 안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이 깊고 청정 자연이 잘 보존돼 있어서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경북 영양이죠. 경북 영양군에 1월부터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러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안동방송국 김봉은 리포터가 다녀왔네요. 봉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진 아나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봉원 씨도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군은 오지 가운데서도 오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자리했습니다. 네. 때문에 비록 접근성은 좋지 않지만 수려한 자연 경관과 천혜의 깨끗함이 더할 나위 없는 곳인데요. 이런 맑은 기운과 일월산의 정기를 받고자 전지훈련지로 운동선수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뭐 종목도 다양하겠죠? 만나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꿈나무 유도 선수들부터 유망주로 꼽히는 태권도 선수, 씨름 선수들까지도 찾을 예정에 있는데요. 설을 앞둔 지난주엔 명절의 설렘이나 연휴의 쉼을 앞둔 기대보다 훈련에 매진하고자 집중하는 유도 선수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제가 찾아간 영양군민회관은 이 전지훈련을 위한 체육관으로 변신하면서 땀냄새 가득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네. 그 현장 소리로 담아봤고요. 영양군 체육회 관계자와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렇지. 그렇지까지. 엉덩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잘했는데. 그렇지. 그지? 엉덩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군 유도의 전무이사 성문기입니다. 네, 이사님 영양구민회관에 들어오니까 저는 평상시에 여기 이제 공연이나 행사 같은 걸로 여기 이제 북적거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땀 냄새로 굉장히 가득합니다. 네, 저희가 여름, 하계, 겨울 동계 기간에만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전지훈련을 개최하는데 지금은 동계훈련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니까 2023 전국 우수 유도 선수 초청 동계 전지훈련인데요. 전지훈련이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됐을까요? 네, 저희가 5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2023년에는 1월 2일부터 3주째 하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에는 전국 꿈나무 국가대표를 포함해서 초등학교가 있고 둘째 주에는 중등부, 지금 셋째 주에는 고등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그럼 굉장히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 보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제주도까지 전국 8도에서 지금 300명 가량 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300명인 거예요? 네, 이번 주는 고등부만 남녀에서 300명이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국민회관 바닥 부분을 매트로 다 깔았어요. 좀 폭신폭신한. 네. 이게 이제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안전상의 대비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이 매트가 선수들 실제 경기에 사용하는 그런 매트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매트 위에서 서로 겨루기 시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임하는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유대련이라고 실제 경기와 똑같은 훈련입니다. 이 자율훈련은 자기 체급과 거의 동일하고 유사한 체급의 상대를 자유롭게 선정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보통 그 전지훈련 간다 그러면 따뜻한 남쪽 나라 맞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이 영양에 청정한 환경을 선택하신 거군요. 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영양의 자작나무 숲부터 밤하늘 보호공원 등 청정자연이 잘 보존돼 있다 보니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맞죠. 앞서 관계자 이야기처럼 실제 경기장과 비슷하게 꾸며놓은 시설 등이 먼 곳에서도 이곳을 찾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네, 뭐 영양군이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뭔가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코치들이 영양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도계고등학교에서 온 권슬기입니다. 겨울 동계 전지 훈련을 이번에 온 건데 언제 왔습니까? 저희는 저번 주부터 1주차 하고 집 갔다가 이번 주에 2주차 하고 있습니다. 네, 2주 정도 지금 됐군요. 영양이 온 지가. 여기 전지 훈련지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도장이 2개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있어서 크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온강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동성이라고 합니다. 운동 끝나고 딱 나가면 약간 산도 보이고 해가지고 딱 경쾌한 느낌, 시원한 느낌 운동 딱 하고 약간 개운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경북 포항에서 동지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전지훈련지도 굉장히 많긴 할 텐데 영양은 어떤 게 좀 매력적인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 여기가 다른 훈련지하고 다른 점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다른 지역은 이제 운동선수들이 왔다 그러면 약간 안 좋은 시선을 보기도 하는데 여기는 또 특히나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젊은 학생들이 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훈련장보다 또 크기도 커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참 많은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지만 크게 부딪히는 거 없이 잘 훈련을 하고 있는 점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고등학교 유도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뭐 유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눈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약간 방황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영양군은 그런 점 걱정 없이 애들이 충분한 휴식과 또 충분한 온전히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일 높은 일월산의 전기를 받아서 이게 호흡은 차지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올 겨울 좋은 기운을 받아서 동계훈련을 마치고 잘 시합에 임할 것 같습니다. 완전 좋은 이유네요. 네, 온전히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영양군 체육회에서는 전지훈련 선수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선수단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영양에서 훈련한 선수들이 좋은 성적까지 거둘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동 김봉은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지의 속값과 또 한우 도매가 하락세는 참 가파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우리는 이 떨어지는 만큼의 체감을 잘 못하거든요. 전국 한우협회가 보는 현재 상황 또 필요한 대책은 뭔지 오늘 좀 알아볼게요. 김삼주 협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번 명절 한우 특판 행사도 아주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어느 정도였어요? 예, 이제 막 설 연휴가 끝나서 설날 한우 판매량이 정확하게 집계는 되지는 않았지만 한우 전체 부위로 봤을 때는 소비량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네. 경계 침체로 가성비 선물 인기가 높다는데 한우는 가성비 세트 구성이 주로 정육 부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전히 정육 부위는 적체가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프리미엄 선물 세트에 쓰이는 부위주 부위는 물량이 모자랄 만큼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협회에서 10만 원 미만 4만 원에서 6만 원의 한우 선물 세트를 구성해 기업체 특가를 진행하기도 하고 네. 대형마트 할인 행사도 내렸는데 속값에 영향을 줄 만큼의 소비는 못 셌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북 예천의 한우 농가에서 속값이 너무 폭락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농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 거예요? 예, 한우 농가 보니 안타까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랐음에도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도 당시에 정부가 추진한 무화 축사가 적법화로 많은 축산 농가들이 폐업을 하는가 축산을 계속하면서 축사를 이전하거나 대출을 받아갖고 축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부지에서 사육을 시작했을 때 아무런 규제 요소가 없었는데 네. 갑자기 옆에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민가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환경시설 설치를 안 하면 나가라. 네.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 있었고요. 법률이 한 28개 정도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농가들이 이제 새로 신축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남았는데. 이 예천분도. 네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고, 계속 이제 지금. 속값은 떨어지고. 네, 당시보다 속값이 폭락했고, 사료값이나 기자재, 생산비가 한 50% 정도 올라서 당장 생계뿐만 아니라 정책 자금 상한, 밀린 사료값 엄청난 이제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한우는 대략 이제 한 30개월 키워서 한 마리가 한 2년 반 정도가 지나야 농가들이 판매해서 수치 돈이 들어오는 거군요.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예, 비단 유명을 달리하신 이 농가뿐만 아니라 많은 한우 농가들이 이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시민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 축산 농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이게 번식 농가가 따로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우는 사육 형태별로 보면 크게 이제 번식, 비육, 일괄 사육 농가로 있습니다. 네. 번식 농가는 암소를 사육하면서 송아지를 낳아서 이제 우시장에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농가고요. 네네. 비육 농가는 번식 농가에서 송아지를 사와서 비육을 시켜서 도축해서 이제 판매 금액을 이제 하고. 네. 일괄 사육은 이제 두 가지를 병합해서 이제 하는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한우 농장 중에 약 한 50%가 번식 농장이고 일괄 사육이 한 40% 정도. 나머지는 비육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번식 농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소규모 농가라서 암소 몇 마리로 송아지 생산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마리수가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속값 하락과 생산비 증가에 더 타격이 큽니다. 이분들이 무너지면은 우리 한우 사람이 기반이 흔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천분도 번식 농가셨던 거예요? 거기는 일괄로 하고 계셨다고 그러셨군요. 네.
지금 송아지라든가 아니면 다 키운 소를 사고 파는 산지 경매 가격이 있을 텐데 이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예. 설 연휴 전인 한 20일 정도에 한우 1등급 거세 평균이 한 14,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약 한 34% 정도가 이제 하락했고요. 아무래도 설이나 추석이 이런 명절의 대목인데 그렇죠. 이미 한우 산업에 이제 명절 특수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 설 2월 초였습니다. 그렇죠. 명절 전 2주일 동안 계속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똑같은 지난해 설 연휴 전날에 딱 2만 원대였습니다. 설 전에 비교해서 한 30%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명절 이후에도 뭐 걱정인 이제 홍수출하나 가격이 크게 하락할 걸가 정말 매일매일 그 초긴장 상태입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속값 하락으로 인해서 삼사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도축되고 있는 한우인들이 2020년도에 가장 비쌌던 송아지들을 내놓고 있군요. 500에서 600만 원 하던 송아지를 네. 그래서 2년 동안 길러서 뭐 한 700만 원 정산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를 뭐로 보십니까? 지금 한우 전체 사용 마리수는 2022년도 12월 기준에 약 한 357만 두 정도가 되고요. 네네. 전년 대비 뭐 한 2.9%, 13.7%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한우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해서 9.9% 평년 한 24.5% 증가됐습니다. 속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서 물량이 많다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네. 그럼 왜 물량이 넘쳐나느냐? 네. 어떤 분들은 농가들이 뭐 대책 없이 사육 규모를 늘렸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곡해하시는 거고요. 몇 년간 한우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이제 뭐 쌀보다 육류가 더 많이 소비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나날이 높아지는 수요를 보고 이제 농가들은 사육수를 늘려왔습니다. 계속 많이 먹을 분위... 것이다. 예. 네. 그 시장 분위기에 반응해서 이제 그만큼의 이제 네.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았죠. 소가 이제 너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부터 선제적 수급 조절을 하자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소값이 좋다 보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 소일고 양강고치는 말자고 그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제발 좀 미연에 방지하고 수급 조절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골든타임은 놓친 게 다음에 시행이 된 거죠. 예. 늘어난 공급 물량이 나올 때쯤에 긴급 재난 지원금이나 뭐 보복 소비하면서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우체로부터 이제 위기가 닥쳐오니까 국민들이 이제 지갑을 닫고 여기에 정부도 무관세로 수입 쇠고기를 들어왔어요. 쇠고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시장이 풀리면서 가락을 그건 이제 뭐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러실 텐데 근데 가서 사 먹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고기를 사러 가서 보는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없어 보이거든요. 뭐 지금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제 실정이죠. 네, 언제든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하니까. 네네. 예, 이게 그러면은 유통 단계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산지는 안 그런데 폭락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우 유통 과정은 농가에서 이제 도축장, 경매, 가공장, 뭐 도매상, 소도매상인, 소매상 뭐 이렇게 식당? 이제 거쳐서 소비자에까지 가는데 거의 뭐 한 6단계에서 8단계로 이제 됩니다. 소를 도축하고 뭐 발굴하고 상품화하는 이제 과정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뭐 단계가 많습니다. 각각의 인건비와 물류비, 뭐 소폭의 마진 등을 합쳐 한우 유통 비용이
평균 약 한 48%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요. 아, 그러면은 네. 10만을 사면 뭐 한 4만 8천 반 정도가 유통비다. 예. 그 유통 단계별로 세한 그 마진율을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대략 단계별로 한 3% 내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산물 비용이 이제 대부분 45에서 50% 정도 되는데요. 예. 도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아무래도 소매 단계에 있는 식당들 뭐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이 이제 도매 가격 하락폭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형 마트들이 좀 더 나서달라. 정부도 이제 그 민간 마트에 적극 권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에 우리 회원들이 조합원이기도 하니까 조합장님께 이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도매 가격 연동을 점차 많이 좀 하고 계시고요. 민간 대형마트가 비싼 농가 집판장이나 농축협 매장보다 이제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해야 마트들이 따라서 이제 가격을 냅니다. 소비자분들도 같이 좀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도매 가격이 소비자 가격과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는 벌써 수십 년째 나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농가들은 그 축산 농가들은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먹는 가격은 비슷하니까 이게 괴리가 너무 커서 늘 그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저희 이제 한우협회에서 산지 가격이 연동되는 한우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가격에 이제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이 이제 소비 시장과 연동되지 않아 속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국민에게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한우협회에서 인정하는 우리 한우 판매점이 전국에 480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축협, 한우프라자 등과 연계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가격에 이제 한우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보고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다들 이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네네. 예. 아까 저 소규모로 한우 농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생계의 안정이나 뭐 경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빨리 필요한 조치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이제 개선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사료 안정기금을 마련하고 이제 특별법으로 제정해 달라는 거. 네네. 공급식 한우 암소 추가 공급 건의하고 시장 경기를 통한 속값 안정 요구, 소비자 한우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한우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개선, 한우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구이 부위만 계속 우리는 찾고 그래서 정육은 많이 남고 이것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농가도 정부도 뭔가 나서서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한우협회 김삼중 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해결책 김성신 출판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한 만화 축제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 만화계의 칸 영화제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유럽 최고의 만화 행사입니다. 이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가 막을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26일, 그러니까 오늘부터니까요. 사실 프랑스니까 아직 열리지는 않았고요. 네네. 26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서남부의 소도시입니다. 앙굴렘시. 이 시의 전역에서 열리는데요. 그럼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군요.
네, 그 앙굴렘은 인구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소도시지만 매년 1월 하순이면 전 세계에서 찾아온 만화 산업 관계자들과 이 만화 애독자들로 이 도시가 가득 찬다고 합니다. 네. 뭐 매년 6, 7천 명의 그 작가 또 업계 관계자 20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와서 세계 각국의 최신 만화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축제, 그런 자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 오래됐습니까? 197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에 만화가와 또 출판업자, 서점계 등이 이제 앙굴렘에 모여서 1,000만 개의 영상이라는 게 이 소규모의 발표회를 연 것이 축제의 시초. 네. 근데 이제 2년 후부터 이제 이 싹을 알아오고 1974년부터 앙굴렘 시가 이 축제를 직접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공식적인 1회 대회가 열렸고, 이제 1980년대에 이때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었는데 네. 이 대중문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가 프랑스의 5대 국제 문화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우리는 만화란 단어가 익숙합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만화란 단어를 거의 안 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모아서 예. 만화라고 하겠죠, 그죠? 네. 우리나라 만화가들도 많이 갑니까? 네, 이 한국의 만화가들이 앙굴렘 축제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지난 2003년부터입니다. 딱 20주년이 됐네요. 그렇네요. 그 당시 앙굴렘 축제 주빈국으로 이제 한국이 선정이 돼서 그 당시에 양영순 작가, 윤태호 작가 포함해서 19분의 한국 만화가들이 참여를 해서 네. 뭐 한국 만화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의 특별전을 개최를 했고요. 그랬군요.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3년에는 이 한국 만화 특별전, 만화 그 다음 전이 열렸고, 네. 이듬해에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지 않는 꽃이라는 전시로 큰 관심을 얻기도 했는데요. 네. 올해는 이 앙굴렘시와 또 우리나라 만화의 메카는 부천시잖아요. 이 부천시가 만화 도시 간의 우호 교류 의향서 이걸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만화계의 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뭐 경쟁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뭘 뽑고 이래요? 그렇습니다. 그 영화제하고 비슷한데요. 올해 앙굴렘 축제에서는 또 우리 한국 작가 2분의 작품이 후보로 올라가서 한층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공식 경쟁 부분에서는 최규석 작가의 송곳이라는 작품이 이름을 올렸고요. 아동 부분에서는 박윤선 작가의 부부와 친구들이라는 작품이 후보에 들었습니다. 네. 이 최 작가의 이 송곳이라는 작품은 외국계 대형마트에서 이 부당 해고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 이거 드라마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2015년도에 그죠. 한국에서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기억납니다. 웹툰으로도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웹툰이었고. 올해 공식 경쟁 부분 후보작은 총 46개 작품인데요. 2021년 12월 1일부터 작년 11월 30일 사이에 프랑스어로 출판된 만화 가운데 선정을 했고요. 네. 뭐 심사를 거쳐서 이 가운데 최고상인 황금 야수상을 비롯해서 뭐 특별심사위원상, 새로운 발견상, 시리즈상 수상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앙굴렘 만화축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해결책으로 갈까요? 나를 채우는 한 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99가지 음식 처방전이라는 부제가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20여 년간 한의사로서 이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온 임성용 원장이 쓴 책이고요.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다양한 음식들, 다양한 식재료들의 그 효능과 그 먹는 법을 의학적인 그 설명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일종의 건강 실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20여 년간 다양한 증상을 토로했던 이 자신의 환자들 진료하면서 매 순간 이 먹는 것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흔히 먹고 있지만 그 가치를 잘 몰랐던 그 식재료들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섬세하게 풀어내면서 그 음식의 영양적 가치 또 역사적 가치까지 바르게 알고 먹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의학자가 쓴 실용서네요. 네. 네. 이 책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별 증상을 크게는 6가지, 또 여기에 세분해서 작게는 12가지로 분류했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 상황에 맞게 총 99가지 이 식재료들을 이제 활용해서 맞춤형 음식 처방전
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제 1장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나를 위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무력감이나 피곤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한 끼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을 넘어가면 요즘엔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막 이렇게 늘 신경이 날이 서 예민하죠. 있는 예. 그래서 한껏 날이 서 있는 나를 위한이라는 이 제목 안에서는 네. 예민함이나 긴장감 뭐 이런 감정을 다루는 한 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는 날에는 냉이를 먹어보고 또 뭐 통 입맛이 없거나 모든 게 맛이 없게 느껴지면 쓴바귀를 한번 먹어보라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살짝씩은 자극을 줘봐라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자, 예민함을 토닥이는 식재료는 어떤 게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뭐 가령 더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뛰는 기분을 가라앉히고 싶은 날은 깻잎을 먹어보고 또 괜스레 누군가가 미워지는 날이 있다. 그런 날은 또 죽순을 먹어보라. 또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몸이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예민함이 있으면 가지를 먹어보고요. 또 온갖 스트레스로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날은 상추를 먹어보라. 또 뭐 스트레스가 막 정말 너무 만땅이 돼서 속에서 열불이 나는 날은 우렁이 먹어보라 이렇게도 권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게 네. 플라시보 효과도 있겠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가라앉아지는데요. 네. 근데 정말 이 한의사가 썼잖아요. 네. 의학적인 지식을 다 바탕으로 해서 그걸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가령 저자는 상추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요. 흔하다고 해서 상추가 그냥 그런 채소는 결코 아니다. 실제 약재로 쓰이는 경우는 없지만 동의보감에 상추는 와거라고 하여 성질이 차고 맛있으면 독이 약간 있다. 힘줄과 뼈를 든든하게 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가슴에 기가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경맥을 통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라고 쓰고 있으면서 이제 그 뒤로 가면 의학적 지식, 현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또 이야기를 보강하는데요. 뭐 상추는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혈액순환 개선, 빈혈 예방 등 우리 몸의 기초 대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와 높은 수분 함량은 겸기에 도움이 되고 노폐물 배설, 알코올 해독 같은 해독 작용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또 의사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추 먹으면은 잠이 잘 온다 이런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뭐 혈액순환 개선되고 편안해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의보감 같은 옛 어떤 네. 지식부터 현대의 지식까지 모두 망라했네요. 네, 바로 그런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방금 언급한 동의보감 포함해서 뭐 각종 의학 고서, 또 여기서 출발하지만 뭐 최신의 연구, 의학적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99가지 식재료들에 대한 뭐 의학적 효능, 영양 성분, 또 실제 쓰임새까지 담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해당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재료들이 들어가는 해당 음식이 우리에게 전래된 그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인문학적이고요. 네네. 뭐 이런 식재료와 인류가 함께 해온 역사도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알지 못했거나 오해하기 쉬웠던 가령 음식 궁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도 다루고 있어서 뭐 그야말로 이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겨울 하면은 막 김이 솔솔 나는 뭐 이런 게 생각이 난다거나 여름엔 뭐 시원한 게 생각이 난다거나 이렇게 계절이 오면 떠오르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뭐 기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날은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책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뭐 가령 변화에 맞닥뜨린 나를 위한이라는 항목에서는 차가움 속 따뜻한 한 끼라든지 생활 속의 불편함을 줄이는 한 끼, 이렇게 이제 계절이나 자신의 몸 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하는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요즘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뭐 아름다움을 이끌고 또 몸의 무거움을 더는 이런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전해주고 있고 또 뭐 우리 몸에 적신호가 왔을 때 또 어떤 음식들이 우리 몸에 좋은지 이런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데 마지막으로 팁 좀 주시죠. 책에 있는 거.
이 아름다움을 이끄는 한 끼 분야에서 나오는데 네. 가령 소개팅을 앞두고 푸석푸석한 피부가 걱정되는 날 이렇게까지도 이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세세하네요. 네, 이런 날은 굴을 먹어보라. 굴. 네, 권하고 있었고요. 얼굴이 퉁퉁 부었으면 그런 날은 팥을 먹어보라. 팥. 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얼마 전에 설이었는데 내가 확실히 나이를 먹었구나 이렇게 뭔가 좀 한숨 쉬게 되는 날 네. 그런 날은 이 토란을 먹어보라라고 또 토란의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헬스장에 PT 받는 날은 가자미를 먹어보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자미에 든 것들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겠는데 오늘 좋은 팁 너무 잘 들었고 좋은 책 해결책으로 소개받아서 딱 해결책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신의 해결책 나를 채우는 한 끼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구마로 감천내거리에서 성당내거리 방향 각 교차로 신호 한 번이면 통과하고요. 월곡로 월성 남내거리에서 상인내거리 방향 소통 원활합니다. 국제부상로는 서대구공단 내거리에서 동신교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 있고 동신교에서 옛 MBC 내거리 구간은 다시 제속도 내지만 옛 MBC 내거리 지나면서 다시 막혀서 무열대 내거리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분기점에서 외관 나들목까지 어려움 없이 이동하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칠곡나들목에서 군위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지납니다. 다음으로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입니다. 금호분기점에서 서대구 나들목 지나서 유천 나들목까지도 막힘없이 지나고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은 청통화촌 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제속도 내며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역대급 한파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변압기가 고장나서 전기가 끊어졌다고 하고요.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엔진이 얼어서 고장 신고도 정말 많았습니다. 한파가 오늘 조금 해소됩니다만 또 내일 또 아침 최저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눈 소식도 있고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26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